로봇은 우리의 직업을 빼앗기 위해 오는 걸까요? 인공지능은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일까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이러한 헤드라인을 도처에서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공포 반응은 로봇과 인간이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집요함에서 기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타당한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이러한 생각들은 로봇 공학에 대해 제한된 관점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로봇을 우려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오해를 낳습니다. 우리가 염두해야 하는 것은 미래에는 더 많은 로봇이 있을 것이지만 그 로봇들이 인간처럼 보이거나 행동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봇과 관련된 공상과학 이야기와 함께 자랐습니다. 이야기 속 로봇은 두 개의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고, 인간처럼 말하며 우월한 힘과 지능으로 인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들이 트럭 운전사, 사무원 또는 슈퍼마켓 점원과 같은 우리의 직업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위협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AI는 아직 인간의 지적 수준에 가깝지 않습니다. 사실, 물을 알아챈다거나 바닥에 떨어진 것을 짚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는 등의 간단한 일조차 인간 유아가 더 잘합니다. 당장의 컴퓨터 성능을 높인다고 해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매우 복잡하여 새로운 정보를 맥락화하고 작업으로 전환하여 그때그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각각의 일을 따로 처리하는 자동 기계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AI가 배우거나 반응하는 방식이며, 인간보다는 아마 동물의 방식과 비슷할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황소는 농업을 대규모로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말과 낙타는 장거리 운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개는 우리가 먹이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고 결국 가족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로봇이 할 수 있거나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대신 그들은 우리를 돕고 우리의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기기관, 전기, 산업혁명 이전에도 사람들은 기계에 의해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1800년대 초기에 직물기계가 대규모로 배포되면서 유명한 기계 반란 운동인 러다이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직장에서의 기술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경제를 확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동물과 관련하여 본다면 기술은 실제로 일부 노동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트랙터가 소를 대체하고 자동차가 말을 대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탄광의 카나리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광부들은 탄광에서 독성 가스가 나오는지를 감지하기 위해 새장에 갇힌 카나리아를 들고 탄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는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탐지 시스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지하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 필바라에서 운행되는 무인 철광석 운송차는 실제로 수마일 떨어진 퍼스에서 인간 광부에 의해 안전하게 통제됩니다. 많은 경우에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지 않고 인간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과학 및 산업연구위원회의 엔지니어 셰니엘은 광산 작업에서 인간을 제외시킬 수 있는 만능 무기는 없다고 말합니다. 로봇과 AI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상 인간이 필요합니다. 수년 동안 동물들은 크고 작은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왔습니다. 전서구 비둘기는 수많은 분쟁에서 간첩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흰 족제비는 런던의 기술자들이 지하 파이프를 통해 전선과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도왔습니다. 쥐는 지뢰 탐지기로 훈련을 받아 생명을 구했습니다. 칠면조는 비행기에서 음식과 보급품을 싣고 떨어지는 낙하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역시 식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각각의 경우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자율적인 동물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AI와 로봇으로 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제퍼디 퀴즈쇼에서 인간을 이긴 유명한 왓슨 컴퓨터 시스템은 퀴즈에 답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왓슨이 인간의 지능과 가깝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동물에게 한 것과 같이 좁은 범주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시킨다면 훨씬 더 놀라운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이미 로봇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기계는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쏟아지거나 떨어진 물건이 있으면 직원에게 알립니다. 안타깝게도 로봇은 스스로 청소할 수 없으며 액체가 엎질러져 있거나 시금치 잎사귀 하나라도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청소 알람을 울립니다. 이와 같은 로봇의 도입이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 소위 가짜 자동화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가짜 자동화란 자동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노동이 투입되어 일이 진행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령 셀프 서비스나 키오스크의 등장은 인간 직원의 업무를 기계가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로 인해 인간 직원들은 만들지 않았던 기술적인 문제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간 직원이 해야 하는 작업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로봇의 디자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이 두 발을 가진 인간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외형의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좋은 접근인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많은 장소에서 휠체어 접근이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다리로 균형을 잡는 로봇보다는 바퀴로 움직이는 로봇이 훨씬 실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로봇의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로봇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로봇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실행 가능한 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은 동물들을 재판정에 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돼지가 아이를 공격했을 때 재판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는 바굼이라는 벌레가 포도원을 파괴한 후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더 이상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으며 농장 동물과 애완동물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는 더 적절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동물 관련법의 진화는 우리가 로봇의 책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는 위협 감지 정도를 놓고 각 동물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로트와일러 품종의 개주인은 개를 산책시킬 때 술에 취한 상태이면 안 됩니다. 마치 운전하는 상태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역시 일반 대중에게 나타내는 위협 수준에 따라 로봇과 그 소유자에게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법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클리피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팁과 제안을 화면에 표시하는 가상 비서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은 클리피를 싫어했습니다.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전문가들이 밝힌 이러한 혐오의 이유는 클리피가 사회적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클리피는 사용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팁과 제안을 표시했으며 사용자를 염탐하듯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즉 클리피는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판단하는 말을 남발했던 것이죠. 이것은 좋은 동료가 가져야 하는 자질에 정확히 정반대 행동입니다. 실제 동물은 오랫동안 인간에게 사랑받는 충성스러운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보여주는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논쟁 중이지만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개선하며 우울증과 만성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근거를 제시한 연구였습니다. 게다가 클리피와 달리 동물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며 거의 무조건적인 애정을 줌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주로 이러한 이유에 힘입어 학교, 병원 및 생활보조시설에서는 동물 치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와 같은 동물이나 때로는 라마도 이러한 시설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편안함과 친밀함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사람들, 자폐증이 있는 어린이, PTSD 진단을 받은 사람들, 기분장애 또는 외상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물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동물이 충분한 기간만큼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파로와 같은 로봇 친구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파로는 작고 하얀 아기 물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큰 눈과 사랑스럽게 깜빡이는 속눈썹을 가진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다듬으면 반응하여 마음이 진정되는 소리를 냅니다. 의료 전문가와 환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치매 환자가 불안해할 때 파로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진정제를 처방하는 것보다 낫지는 않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파로와 같은 로봇이 인간을 보살피는 일을 대체하거나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줄일 것이라 우려하지만 이는 로봇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로봇과의 유대는 동물과의 보람있는 관계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은 로봇 장치를 가정에 설치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휴대전화와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디지털 비서와 대화하는 데 익숙해졌으며 이러한 종류의 장치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유능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는 AI 로봇이나 시리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향상시켜주는 것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위험도 존재합니다. 인간은 로봇을 위인화하거나 인간의 특성을 로봇에게 적용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룸바 자동 진공청소기에도 이름을 붙여주고 강한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매된 룸바 청소기의 80%의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룸바를 발명한 아이로봇은 고장난 청소기의 교체를 제안받은 고객이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의사가 새로운 개를 키우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고객은 더스틴이라는 이름의 청소기가 교체되지 않고 수리되기를 원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소니의 로봇개 아이보의 고객들은 2014년 소니가 아이보의 수리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몹시 슬퍼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슬픔에 잠긴 일부 소유주들이 마치 장기 기증처럼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자신의 아이보를 다른 아이보의 예비 부품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다른 소유주들은 불교 사원에서 수리할 수 없는 아이보를 위한 장례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천진난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대상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지 또 로봇 친구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 어디까지 애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애착을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들은 애착 대상을 위해 엄청난 수리 비용과 월별 클라우드 저장 사용료를 지불하려고 할 테니까요. 또 다른 걱정은 감시입니다. 한 가지 예는 2015년에 출시된 헬로 바비 인형입니다. 이 인형은 고객의 집에서 대화를 녹음하고 오프라인에 저장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챗봇처럼 작동했습니다. 당시 부모들은 자신들의 말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내 친구 카일라로 알려진 유사한 제품이 불법 감시 장치로 판단되어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성인식 스마트 장치가 너무 많아 무엇이 녹음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로봇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사생활에 대한 권리 문제는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로봇개를 구입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로봇개를 집으로 가져와 사랑스러운 기술을 많이 가르칩니다. 로봇개를 공원에 데리고 갔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개를 발로 차는 것을 당신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개 주인이 자신의 로봇개를 발로 짓밟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행동은 용인되는 행동으로 여겨야 할까요? 로봇은 학습할 수 있고 유대감을 줄 수 있으며 가족의 일부로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로봇 장치가 계속해서 가정에 추가될 것이므로 로봇의 권리 문제는 확실히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로봇의 권리를 고려할 때 우리는 동물에 대한 역사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찾는 과정에서 현재의 동물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선하는 방법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 권리에 관한 우리 법률이 완벽한 상태도 아닐 뿐더러 시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닭싸움은 불법이지만, 산업농장에서 닭을 고문하는 수준의 상태로 사육하는 것은 허가됩니다. 또한 산타 아니타 경마장에서 2020년 첫 몇 달 동안 14마리의 말이 사망했음에도 미국은 경마 금지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물권은 인간 사회의 식품 산업과 스포츠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우리의 공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개와 고양이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동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 특성을 그들에게 위인화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개만큼 똑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감 능력을 키울 만큼 돼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은 고래가 아름답고 정교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고래 보호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동물이나 로봇에 대한 윤리적 대우를 고려할 때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백해집니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인간적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의식 수준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의 여부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로봇을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윤리적이며 잠재적으로 우리 사회에 해롭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